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무슨 찌든 된장 냄새 같은 거. 결혼 예단은 현금으로 딱 팔어. 그 정도도 못 해올 거면 뱃속에 든 애는 당장 지우세요. 고급 일식집 상견례 자리. 임신한 제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폭언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딸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식탁 아래에서 제 손목을 부서져라 꽉 쥐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줘. 우리 아기 아빠 없게 만들지 마.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굽신거리는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내들 발밑에 완벽하게 엎드려 져줄게. 하지만 그 오만한 인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고 벌레 취급한 이 시장통 아줌마가 며칠 뒤 자신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백억 대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급 펼쳐봅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 올해로 58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에서 30년째 반찬과 떡을 파는 억척스러운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죠. 사계절 내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매캐한 가스불 앞에서 멸치를 조리고 산더미 같은 동태전을 부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겨울이면 무릎이 시리도록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폼 한 장을 깔고 쭈그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며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평범하고 지친 여자로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비린내가 배어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제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간장물이 배어있죠.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진실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형태를 갖춥니다. 25세 저는 남편 하나만을 믿고 경상도의 후미진 시골에서 번잡한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 이영주는 거대한 선박을 짓는 조선소의 용접공이었어요. 말수는 적고 무뚝뚝했지만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듬직한 등만 보고 새벽 시장 구석에 작은 좌판을 깔았습니다. 남편이 밤새 매캐한 쇳물 냄새와 땀에 전 작업복을 입고 돌아오면 저는 펄펄 끓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 내밀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단단하게 서로를 묶고 있었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1995년 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운명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장 잔인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의 아찔한 꼭대기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남편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무려 30m 높이였습니다. 낡고 해진 안전장비가 불량이었다는 사실이 동료들의 증언으로 나중에 밝혀졌지만 거대한 회사는 막강한 법무팀을 앞세워 끝까지 작업자의 개인 과실이라고 우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제 손을 꼭 쥐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남기지 못한 채로요. 그때 제 뱃속에는 우리 부부의 처자이 다은이가 7달째 자라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병원 영안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이미 딱딱하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피 토하듯 울음을 삼키던 그날 밤, 저는 핏물이 배인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이 작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해. 내가 무너지면 내 아이도 죽는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대형 로펌의 교묘한 법망에 막혀 쥐꼬리만큼 나왔고 눈물방울 같은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저는 태어난 다은이를 낡은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업고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핏덩이의 옹기를 등에 업은 채 멸치똥을 다듬고 소금물에 깻잎을 절이고 밤낮 없이 동태전을 부쳤어요. 시장의 사람들과 손님들은 처음엔 앳된 과부가 갓난아기를 업고 일하는 게 불쌍하다며 동정심에 몇 가지 반찬을 더 사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값싼 불쌍함이 소름 끼치게 싫어졌어요. 동정으로 번 돈은 절대 오래가지 않으며 남에게 기대는 삶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은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2시간 더 일찍 새벽을 열었고 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으며 마진을 줄여 더 싸게 팔았습니다. 한 명의 까다로운 단골이 10명의 이웃을 데려오고 그 10명이 100명의 진성 고객이 되는 데는 꼬박 3년이라는 피 땀 어린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저는 시장 외곽에 작은 반찬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름도 간판도 없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허름한 창고였지만 제 두 손으로 직접 일군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 창고 공장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더니 어느새 위생 설비를 완벽히 갖추고 전국 대형마트 12곳과 대기업 편의점 체인 3곳에 독점 납품하는 중견식품 제조기업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현재 연매출 800억, 직원 수만 340명에 달하는 정숙식품의 거대한 제국.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날랜 최 이사를 공식 대표로 내세우고 철저하게 고춧가루가 묻은 낡은 앞치마 뒤로 제 모습을 숨겨버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거머리처럼 달려드는 세상의 날파리들과 모사꾼들로부터 제 유일한 빛인 다은이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죠. 제 딸만큼은 돈의 비린내가 아니라 순수하고 향긋한 꽃향기만 맡으며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공식 대표인 최 이사, 본명 최재근. 그는 원래 1993년 제가 시장 바닥에서 한참 장사할 때 썩은 쓰레기통을 뒤지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던 15살 고아 소년이었어요. 제가 데려다 끓여준 뚝배기 된장찌개 한 그릇을 허겁지겁 퍼먹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녀석이죠. 그 이후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제 수족이자 그림자처럼 제 곁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그를 부산 식품업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실세로 알고 벌벌 떨지만 그는 언제나 제 명령에 죽고 사는 가장 완벽한 가면이자 든든한 방패였어요. 그런데 오늘 30년간 쌓아 올린 그 철옹성 같은 평화가 어느 오만한 집안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고백한 건 한 달 전 비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녀석은 퇴근 후 빗방울이 맺힌 우산을 들고 제 가게로 찾아와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웃던 녀석의 얼굴이 그날따라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앞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자마자 떨리는 손을 내밀더니 손목에서 꼬깃꼬깃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올려놓았죠.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흑백 사진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 자리 잡은 콩알만 한 점 하나. 아직 심장 소리조차 희미할 그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어요. 충격과 환희가 교차했지만 딸의 불안한 눈빛이 제 이성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상대가 누구야? 얼굴빛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강준혁이야.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사귄 지는 한 2년쯤 됐어. 근데 엄마 그 사람 집이 아니 많이 까다롭대. 집안도 좀 살고 자기네 핏줄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라 상견례 전에 엄마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까다롭다는 말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오만함, 없는 자를 짓밟는 교만. 저는 겉으로는 다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안심시켰지만 그날 밤 시장 문을 닫자마자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이사, 강준혁이라는 사람이랑 그 아버지가 한다는 강산유통 강병철 회장. 이 사람들 뼛속까지 싹 다 긁어서 알아봐줘요. 먼지 한 톨까지 빠짐없이. 다음날 새벽 3시 휴대폰 알림음과 함께 최 이사가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서 오징어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벗어 던진 채 화면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속에서 역겨운 신물이 올라왔고 입안이 쓰디쓰게 변했습니다.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재력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온갖 불법과 편법, 타락으로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들의 소굴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해운대의 고급 일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은이는 내리기 전부터 심해진 입덧을 참느라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연신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주차. 아직 겉으로는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녀석의 몸속에는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소중한 우주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저쪽 부모님이 무슨 험한 소리를 하더라도 제발 오늘만 꾹 참아줘. 응? 나 우리 아기 아빠 없게 키우기 싫어. 제발 부탁할게. 저는 공포로 파들파들 떨리는 녀석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호랑이야. 너는 숨만 크게 쉬고 아기 놀라지 않게 마음 편히 먹어. 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난초가 그려진 룸으로 들어섰을 때 강병철 일가는 이미 자기들끼리 고급 자켓을 곁들여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임산부와 안사돈이 들어서는데도 엉덩이를 들고 반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 강병철은 미간을 찌푸린 채 경제신문을 활짝 펼쳐들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예비 안사돈 윤미라는 두꺼운 화장을 한 입가에 묻은 간장을 실크 냅킨으로 톡톡 두드리며 위아래로 저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내렸죠. 그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이 제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제 오셨어요? 우린 하도 늦으시길래 시장통에서 길을 잃으신 줄 알고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홀몸도 아닌 애를 데리고 오신다면서 시간 개념이 참 좀 서두르시지 그러셨어요.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엔 비단으로 교묘하게 감싼 독 묻은 칼날이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을 꾹 누르고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아줌마처럼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다가 우리 다은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길에 차를 세우고 진정시키느라 그만 늦어버렸네요. 먼저 드시게 해서 제가 다 송구스럽습니다. 자리에 조심스레 앉으려는데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누이들 강수아가 갑자기 코를 틀어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손으로 과장되게 부채질을 하며 미간을 한껏 찌푸리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빠, 이거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무슨 오래된 젓갈 냄새 같기도 하고
찌든 된장 냄새 같은 거. 진짜 입덧 있는 임산부 앞에서 이런 냄새 풍기고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녀의 표독스러운 시선이 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에 꽂혔습니다. 시장 구석에 싸구려 잡화점에서 단돈 10,000원을 주고 산 인조 가죽 가방이었죠. 강수아는 옆에 앉은 강준혁의 명품 수트 자락을 찌르며 대놓고 킬킬거렸어요. 오빠, 저 가방 좀 봐. 로고 박음질 삐뚤빼뚤한 거 보여? 요즘 지하상가 짝퉁 시장에서도 저런 싸구려는 창피해서 안 팔겠다. 저런 데서 무슨 안 좋은 균이라도 묻어오면 우리 조카한테 어떡해? 강준혁은 말리기는커녕 피식 비웃음을 터뜨리며 젓가락으로 생선회를 뒤적거렸습니다. 수아야, 다 들리시겠다. 어머님, 제가 원래 유학파라 직설적이에요. 아기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강준혁은 수아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목소리를 낮춘 채 서늘하게 툭 내뱉었어요. 야, 조용히 좀 밥 먹어. 여기서 더 난리쳐서 일 꼬이게 하면 나도 피곤하니까. 나중에 애 낳고 나면 내가 알아서 선 그을 테니까 지금은 입 닫아라. 다은이의 얼굴이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녀석은 식탁 아래에서 한 손으로는 식탁볼을 찢어질 듯 꽉 쥐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아랫배를 감싼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갈비찜 한 점을 집으려는데 윤미란이 혀를 끌듯 차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우리 오늘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봅시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 두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우리 준혁이가 혈기왕성해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애가 들어섰다니 책임은 지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요. 볼수록 참 걱정이네요. 여자가 임신하면요, 몸가짐이 그 집안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투, 행동, 심지어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까지 다요. 명색이 우리 강산 유통 핏줄을 품었는데 그쪽처럼 대충 굴면 안 되죠. 사고라는 단어에 유독 악의적으로 힘을 주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내린 축복받아야 할 생명을 한낱 젊은 날에 실수 취급하다니요. 그때 묵묵히 신문만 보던 강병철이 큼지막한 경제신문을 신경질적으로 탁 접으며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다은이가 깜짝 놀라 배를 움켜쥐며 흠칫 떨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맙시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결혼은 시켜주겠습니다. 단 아주 명확한 조건이 있어요. 그는 금태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사람을 길가에 버러지 보듯 하는 지독하게 오만한 눈빛이었죠. 결혼 예단은 현금으로 깔끔하게 딱 8장. 혼수는 찌질한 거 말고 우리가 지정해주는 최고급 브랜드 리스트대로 싹 다 맞춰오세요. 이 정도 최소한의 성의도 보일 능력이 안 되면 이 결혼은 시작도 전에 없던 걸로 합시다. 뱃속에 든 애는 병원 가서 지우든지 아님 혼자 미혼모로 키우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8장 8억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통에서 평생을 구른 사람이라도 8억을 현찰로 내놓으라는 건 대놓고 파혼하자는 협박이었죠. 게다가 제 손주를 지우라니요. 옆에서 강준혁이 능글맞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이거 엄청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제가 다은이 사랑해서 집안 반대 다 무릅쓰고 겨우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딸내미 인생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 좀 융통해서 움직여 주셔야죠. 강수아가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튕기며 키득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8억도 버거워서 쩔쩔맬 형편이면 나중에 애 낳아서 그 비싼 영어 유치원이나 키즈카페 보낼 자신은 있어요?
기저귀가 분유값도 없어서 쩔쩔매면 어떡할 건데요? 그냥 지금이라도 지우는 게 제 인생에도 나을 텐데.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몸을 일으켜 저 교만한 입들을 당장 다물게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식탁 밑으로 차갑고 파르르 떨리는 손 하나가 쑥 들어왔어요. 다은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굵은 손목을 부서져라 꽉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자신의 아랫배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죠. 엄마, 제발이요. 나 참을 수 있어. 우리 아기 아빠 없는 불쌍한 애로 만들지 마. 내가 다 견딜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딸의 처절한 눈빛이 제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일으켰던 몸을 억지로 짓누르며 결국 다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목소리를 밑바닥에서부터 쥐어짜냈어요. 네, 회장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준비해 보겠습니다. 혼수 리스트는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제 항복 선언에 윤미란의 두꺼운 입꼬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야 좀 사람 말이 통하네. 무리해서라도 준비하세요. 딸 하나 시집 보내는 유세 떨지 마시고요. 숨막히는 모욕과 억지스러운 항복 선언이 오간 뒤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교만한 얼굴들을 마주하고 있다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엎어버릴 것 같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편백나무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자 서늘한 복도의 공기가 화끈거리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먼저 자리를 떴던 신우이 강수아가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뜨거운 물을 틀고 거칠게 손을 씻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쪽 칸에서 낮게 낄낄거리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오빠가 실수로 애까지 만들어놔서 지금 시골 반찬 장수 딸이랑 상견례 하는 중이야. 아까 그 아줌마 가방 봤어? 완전 촌티 줄줄 흐르는데 창피해서 내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하겠다고. 어차피 오빠가 알아서 싹 정리할 거야. 애 낳으면 뭐가 되든 우리 집이 갑이잖아. 실수, 창피, 정리. 그 단어들이 시퍼렇게 날선 칼끝처럼 차례로 제 가슴을 깊숙이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누 거품이 묻은 손을 움직이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황동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만 괜히 크게 귓전을 때릴 뿐 제 머릿속은 순간 진공 상태처럼 하얗게 비어버렸죠. 당장이라도 저 화장실 칸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건방진 입을 다물게 하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폭발할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떠오른 건 식탁 아래에서 제 손목을 부서져라 꽉 잡고 애원하던 다은이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배를 감싸쥔 그 조그만 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난동을 피우면 제 딸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삼켰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도 터져나오려는 피눈물도 거친 숨소리조차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물소리가 멎고 정적이 찾아온 화장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 굵게 팬 눈가의 주름. 겉보기엔 그들의 말대로 한없이 초라한 시장 아줌마였지만 거울 속 제 눈동자 아주 깊은 곳에는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서늘한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한정숙.
오늘은 네가 저들의 오만한 발밑에 납작 엎드려 완벽하게 져주는 날이야. 하지만 내일은 저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는 돈과 지위, 그 알량한 자존심의 껍데기를 뼛속까지 발라내어 내가 완벽하게 이기는 날이 될 테니까. 저는 거울을 향해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딱 그들이 만만하게 보고 안심할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비굴한 표정으로요. 제 인생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사냥은 그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지었던 제 비굴한 웃음과 함께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식사가 끝나고 강병철 일가는 우리 쪽은 쓰레기 보듯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리 기사가 모는 번쩍이는 검은 벤츠 외제차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다은이는 차가운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기둥 뒤에 털썩 주저앉아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위액을 토해내며 헛구역질을 하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어요. 녀석의 얇은 원피스 위로 배를 감싼 두 손이 낙엽처럼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엄마 흑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못나서. 뱃속에 우리 아기만 아니었으면 나 오늘 그 숨막히는 식당에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어. 엄마한테 그런 꼴 보이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막 출발하려던 벤츠의 뒷좌석 차창이 지잉 소리를 내며 내려가더니 강수아의 표독한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치듯 흘러나왔어요. 오빠 어쩌다가 저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였어? 애 낳으면 그냥 위자료 쥐어주고 선 그어버려. 저런 천박한 피가 우리 집안에 섞이는 거 나 절대 못 봐. 순간 주저앉아 있던 다은이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격렬하게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빗물처럼 뚝뚝 떨어졌죠. 저는 창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딱 그들이 원하던 힘없고 무능한 시장 아줌마의 비굴한 웃음으로요. 허리까지 굽혀가며 멀어지는 차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택시가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제 얼굴에서 그 비굴한 웃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서늘한 빙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에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신호음이 한 번째 울리기도 전에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왔어요. 최 이사. 나다. 예, 회장님. 상견례는 무사히 마치셨습니까? 심기는 좀 어떠신지요? 생각보다 더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더군. 내 귀한 딸 배를 보고 한낱 사고라고 짓거리더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도 전에 뱃속 손주를 지우라고 협박하더라고. 8억을 내놓으라면서. 수화기 너머에서 최 이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한겨울 밤의 얼음장보다 지독하게 낮고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죽은 남편의 피 묻은 적삼을 안고 맨손으로 새벽 시장의 무자비한 바닥을 버텨내며 휘둘렀던 그 서슬퍼런 생존의 도끼가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금 무섭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쓸어버려. 뼈도 못 추리게. 다음 날 아침 최 이사의 비밀 사무실은 부산 센텀시티의 심장부 햇빛을 튕겨내는 번쩍이는 유리 외벽의 최고급 빌딩 17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최고급 대리석으로 깔린 바닥이 제 시장통의 낡은 운동화 밑창과 마찰하며 삐그덕 이질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명품 유니폼을 입은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제 허름한 앞치마 행색을 보고 화들짝 놀라 제지하려 달려 나왔으나 뒤따라 나온 최 이사의 날카로운 눈짓 한 번에 황급히 꼬리를 내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죠. 저는 1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탁자 위에 놓인 차가운 탄산수를 단숨에 목구멍으로 들이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타들어가는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밤새 명치 끝에서 끓고 있던 시뻘건 분노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듯 했어요. 최 이사, 시간 끌 것 없어. 준비한 브리핑 자료 스크린에 띄워봐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 이사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 도표와 붉은색 마이너스 숫자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강병철 일가 얼굴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강산유통. 겉보기엔 그럴싸한 건축자재 유통 및 시공 중견업체였지만 수십 년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포식자로 살아온 제 눈엔 그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 예상치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니, 파헤쳐보니 생각보다 속이 훨씬 더 골마 터진 상태예요. 최근 3년치 재무제표는 전부 가짜, 즉 분식회계로 교묘하게 조작된 껍데기입니다. 실제 부채 비율은 이미 380%를 넘겼고 이번 달 만기 돌아오는 어음만 50억입니다. 외부 충격 한 번이면 언제 펑하고 터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그 자체죠. 그래서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나한테 그토록 8억을 부르짖으며 큰 소리를 친 거군요. 회사 막을 당장 내일의 현금이 급하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면서 구걸을 한 셈이네. 최 이사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휙휙 바뀌며 강병철 일가의 추악한 사생활이 낱낱이 벌거벗겨졌어요. 강병철은 유령 하청업체를 세워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확실히 포착됐습니다. 자금이 어느 차명 계좌로 빠져나갔는지 돈의 꼬리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리고 그 안에 윤밀한 백화점 VIP 라운지, 룸살롱 이용 내역과 명품관 카드 명세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을 긁어대며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 사치품 쇼핑을 즐기고 한도 초과가 뜨면 이 카드 저 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중입니다. 단 한 번만 결제일이 삐끗하면 바로 신용불량자 연체 추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딸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강준혁. 스크린 정중앙에 화려한 마카오 카지노 VIP룸 출입 기록, 불법 사설 토토 도박 사이트 수백 번의 접속 기록, 그리고 재상금융권 현금 서비스와 악질 사채 이용 내역이 피바다처럼 줄줄이 떴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직장인 행세를 했지만 강준혁이 끌어다 쓴 도박빚은 이미 이자가 붙어 4억을 훌쩍 넘겨 언제 사채업자들에게 손목이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내 귀한 딸한테 사랑 운운하며 큰 소리를 쳤단 말이지.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주먹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거친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 얄팍한 육체적 고통보다 수만 배 더한 지독한 분노가 제 전신을 뜨겁게 휘감았죠. 지시만 내리십시오. 당장 터뜨릴까요? 이 증거 자료들 고스란히 검찰 특수부랑 메이저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에게 뿌리면 내일 아침 9시 뉴스 메인 장식하고 일가족 전부 나란히 포토라인에 세운 뒤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최 이사의 눈빛도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너무 자비롭고 쉬운 결말입니다. 남의 손 빌려서 하루아침에 감옥 보내고 편하게 끝내주기엔 어제 내 딸 다은이가 홀로 흘린 피눈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저는 스크린 속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며
입꼬리를 잔혹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숨통을 서서히 조여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어오며 스스로 내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사냥감의 숨통을 조이는 복수의 순서는 아주 치밀한 세 단계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산소 공급줄인 유통망을 완벽히 봉쇄한다. 제가 30년간 일군 정숙식품그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강산유통이 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건설사 여럿과 이미 수십 년간 끈끈한 VVIP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를 통해 해당 건설사 구매팀장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어요. 대놓고 강산 유통과 거래를 끊으라는 무식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재 단가 인하 압박, 꼬투리 잡기 식의 품질 이슈 제기, 납기일 지연 클레임 폭탄,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문제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판을 짰죠. 강산유통 강병철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멀쩡하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결제를 미루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지옥의 늪이었습니다. 둘째, 치명적인 세무감사의 칼날을 유도한다. 강병철의 악질적인 비자금 조성 횡령 정황과 강준혁의 불법 도박 자금 흐름이 담긴 핵심 자료를 국세청 조사국 공익 제보 채널에 완벽한 익명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제보 IP와 경로는 최 이사가 아닌 해외에 있는 제3의 대포 서버 루트를 통해 수차례 세탁하여 처리했어요. 저 한정숙과의 연결고리는 세상 그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죠. 셋째, 가장 치명적인 미끼, 덫을 놓는다. 자금줄이 말라붙어 헐떡일 때쯤 최 이사가 부산상공인 연합회 모임과 해운대 고급 미용실을 드나드는 사모님들 사이에 은밀히 소문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대놓고 크면 의심을 사니 안 됐습니다. 아주 작게, 은밀하게, 그런데 전염병처럼 끈질기고 치명적으로 돌아야 했죠. 사상구 새벽 시장 귀퉁이에 허름하게 반찬 파는 과부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국구 식품 유통 큰 손들이랑 직통으로 연결된 사채업계의 숨은 실력자래. 담보만 확실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십억 현금 동원해서 조용히 급전 해결해주는 전주 라인이 가쪽 통하면 바로 열린다더라. 은행 대출길이 꽉 막혀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강산유통 일가가 이 달콤한 구원의 동아줄 소문을 듣는 건 그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통각의 구석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싸구려 믹스 커피 2봉지를 털어넣고 휘휘 저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달달한 믹스 커피 한 모금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달콤하고 고소하게 식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센텀시티 강산유통 회장실의 전화통은 지옥의 종소리처럼 불이 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강산유통 강 회장님이시죠? 여기 SK피탈입니다. 이번 달 어음 결제 펑크 나셨네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입금 안 되시면 즉시 법인 통장이랑 자산가압류 들어갑니다. 아, 회장님. 저희 어자재 납품 업체입니다. 3달째 대금 입금이 안 돼서 저희도 더는 못 버팁니다. 오늘부로 현장 자재 공급 전면 중단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덤프트럭 싹 다 돌리세요. 강병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미친 듯이 반복했습니다. 비싼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뜯어내듯 풀어헤치며 핏대가 선 목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들고 일어나는 건데? 누구야?
도대체 뒤에서 누가 나한테 장난질 치는 거야?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그 모든 거대한 재앙의 배후에 바로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짓밟았던 낡은 가방의 반찬 가게 아줌마가 믹사 커피를 여유롭게 홀짝이며 빙그레 웃고 있다는 사실을요. 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상장사지만 장외에서 거래되던 강산 유통의 주식은 연일 휴지 조각처럼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핵심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등을 돌렸고 자재를 납품받아 아파트를 올리던 주요 시공 현장은 자재 대금이 끊겨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흉물스럽게 멈춰 선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금융권 은행들의 대출 연장 심사는 올스톱으로 막혔고 초기 자본을 댔던 사모펀드 투자사에서는 재무 건전성 악화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 조기 회수를 내용 증명으로 통보해 왔죠. 그렇게 그들의 목통이 서서히 말라가던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다은이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다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준혁 씨가 오늘 8주차 정기검진 산부인과 같이 가기로 약속했었잖아. 근데 병원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짜증을 내면서 안 나온대. 회사가 지금 당장 부도나게 생겨서 숨 넘어가는데 고작 뱃속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핏덩이 병원 가는 게 지금 뭐가 대수냐고 소리를 질러. 나보고 지금 상황에 눈치 없이 징징거린다고 재수 없다고 끊어버렸어. 제 손에 들려있던 장부 정리용 모나미 볼펜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으로 부러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형편의 임신한 여자를, 그것도 자기 친자식을 품고 있는 아내 될 사람을 병원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두고 막말을 내뱉다니요. 울지 마. 속에서 우리 아기 놀란다. 어디야? 엄마가 당장 택시 타고 그리로 데려다 줄까? 아니야, 엄마 피곤하게 새벽부터 장사해야지. 나 혼자 씩씩하게 진료받고 갈 수 있어. 그냥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엄마 목소리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다은이는 애써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뚝뚝 끊긴 전화기를 꽉 쥔 제 손등 위로 퍼런 핏줄이 터질 듯이 돋아났습니다. 참아라. 한정숙, 여기서 네가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건드리면 기껏 완벽하게 쳐놓은 사냥덫이 망가진다.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흘린 제 딸의 눈물을 가장 지독한 연료로 삼아 마음속 복수의 불길을 지옥의 불처럼 한 단계 더 무섭게 키웠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어두운 시장통에 홀로 남아 저는 오래도록 먹먹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어요. 형준 씨,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목숨 바쳐 남겨준 우리 다은이, 내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서든 잘 지킬 수 있겠지? 그때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린내 나는 짠내 섞인 새벽 시장의 바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제 뺨을 어루만지는 그 바람결이 유난히도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부도 위기에 처한 강산 유통 꼭대기 회장실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넘어오는 음성은 처절하다 못해 초라했어요. 강병철과 강준혁 부자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류 뭉치만 나뒹구는 텅 빈 감고 앞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다른 데서 끌어올 방법이 아예 없어요? 내일 오전까지 30억 못 막으면 진짜 최종 부도 처리해요. 내가 아는 인맥들 다 전화 돌려봤다. 평소엔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작자들이 회사 어렵다니까 싹 다 전화기 꺼놓고 잠수 탔어. 당장 사채시장 명동 전주들한테라도 무릎 꿇고 빌었어야 할 판이다. 그때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절망하던 강준혁이 번뜩이는 뱀 같은 눈을 빛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다은이 엄마 있잖아요. 그 촌스러운 반찬 가게 아줌마.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소용이야. 아니, 들어보세요. 어제 수아가 미용실 사모님들한테 들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 아줌마가 사실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일수랑 사채 쪽에 발이 엄청 넓대요. 겉으론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뒤에 빵빵한 명동 전주들이랑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금 수십억 융통하는 건 전화 한 통이면 끝내준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강병철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그 무식하고 천박한 젓갈 냄새 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줄이 있다고 30억을 끌어와. 근데 아버지, 어차피 우리 곧 가족 될 사이잖아요. 다은이 뱃속에 우리 집 핏줄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핏줄 좀 내세워서 사돈이라는 명분으로 그 아줌마 인맥 좀 이용해 먹고 수수료 던져주면 어때요? 아쉬운 건 그쪽이잖아요. 결혼 허락받으려면.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놈들의 대화는 징그러울 정도로 제 예상 경로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고 착착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방 어둠 속에서 책상 위에 놓인 다은이의 흑백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레 가슴에 얹으며 아주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만하고 멍청한 것들. 어서 오너라. 너희들을 환영할 지옥문은 아주 활짝 기름칠까지 완벽하게 된 채 열려 있으니까. 이틀 뒤 밤 11시 시장 셔터를 내리고 마감 정리를 하던 제 가게의 낡은 다이얼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 발신자 표시에 뜬 번호와 이름. 예비 안사돈 윤미란.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요히 붉은 숫자가 깜빡이는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대 위에 쌓여있는 마른 멸치와 간장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지만 제게는 그 어떤 명품 향수의 향기보다 달콤하고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쥐가 제가 놓은 덫에 제 발로 걸려드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하며 기죽어 지내는 무식한 시장 아줌마의 굽신거리는 하이톤으로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어른 웬일이셔요. 이 늦은 밤중에 혹시 우리 다은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수화기 넘어 윤미란의 평소 꼿꼿하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잔뜩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썩은 지푸라기라도 덥석 잡으려는 절박함과 그 와중에도 우월감을 놓지 못하는 알량한 탐욕이 기괴하게 뒤엉킨 목소리였죠. 아, 사돈. 안 주무셨죠? 우리 집안에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가족끼리 긴히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시장 바닥에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사돈이 그 뒷세계 큰손 전주들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우리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와서 당장 내일 아침까지 현금이 좀 급하게 필요합니다. 딱 30억 정도요.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 다은이 시댁 무너지면 쓰겠어요? 사돈이 선 좀 대서 당장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낄낄거리려는 웃음을 꾹 참으며 허둥지둥 놀란 척하는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고,
30억이요. 사돈, 그 천문학적인 큰 돈을 제가 무슨 수로 구해요. 저는 그냥 그날 번 돈으로 콩나물이나 떼다 파는 불쌍한 아줌마인걸요. 헛소문 들으신 거예요. 에이, 사돈. 우리 사이에 내숭 떨지 말고 좀 도와줘요. 그냥 중간에서 중개만 딱 해주시면 된다니까. 이자랑 중개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2배로 넉넉히 얹어드릴게요. 네. 그녀는 제 딸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오만한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닥친 부도의 공포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건지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못 이기는 척 무거운 한숨을 땅이 꺼지라 푹 쉬었어요. 정 그렇게 사정이 다급하시다면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무서운 분들께 한번 여쭤는 볼게요. 근데 사돈, 그분들이 뒷세계 사람들이라 담보 조건이 무지하게 세고 이자가 얄짤없어요. 한번 돈 빌리면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분들인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조건이 뭐든 상관없어요. 담보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래요. 당장 내일 아침 동트기 전까지 우리 법인 통장에 30억 입금만 꽂히면 됩니다.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금 담당하는 최 이사라는 분을 당장 그쪽으로 보낼 테니 그분하고 직접 계약서 쓰시고 말씀 나누세요. 저는 빠질 테니까요. 딸깍.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어둠 속에서 빙장처럼 식은 눈으로 최 이사에게 문자 신호를 보냈어요. 출동해. 계약서는 예비했던 그것으로. 최 이사는 한치의 구김도 없는 말끔한 검은색 명품 정장 차림으로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 묵직한 가방 안에는 강병철 일가를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지독한 특수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새벽 1시 강산유통 회장실. 저는 제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최 이사 넥타이 핀에 은밀하게 달린 초소형 몰래카메라 녹화 장치를 통해 긴박한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시간 없으니 조건은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요구하신 30억, 도장 찍는 즉시 5분 내로 싸드려요. 단 현재 거주하시는 해운대 100억짜리 자택과 강산유통 보유 지분 전량 100%를 저희 쪽에 담보로 제공하셔야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최 이사의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건조하고 기계적인 목소리에 강병철이 핏대를 세우며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고작 30억 단기 융통하는데 알짜배기 우리 집이랑 회사 지분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요? 당신들 명동 전주 맞긴 해? 사람 다급하다고 우릴 완전 호구로 봅니까? 최 이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갑게 서류를 가방에 주섬주섬 다시 챙겨 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불만이시면 도장 안 찍고 관두셔도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아쉬울 것 없고 늘 목숨줄이 급한 쪽만 상대하니까요. 어차피 회장님 시중은행 대출 이미 막혀서 위기 직전이시잖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 9시에 어음 못 막으시면 부도인데 집이랑 지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휴지 조각 될 거 저희가 그나마 값 쳐드릴 때 넘기시죠. 가보겠습니다. 가장 뼈아픈 전곡을 찔린 강병철의 얼굴이 수치심과 공포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초조하게 옆에 서 있던 아내 윤미란이 다급하게 남편의 팔뚝을 꼬집듯 찔렀어요. 여보 앉아요. 자존심 세우고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부도는 막아야지. 일주일만 어디서 돈 돌려막고 이자 쳐서 원금 갚으면 담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돈 아줌마가 중간에 껴서 소개한 건데 지딸 시집올 집안을 설마 떼먹거나 골탕 먹이겠어요? 괜히가 바보예요?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강준혁도
비겁하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회사가 먼저예요. 우선 30억 받아서 급한 불부터 다 끄고 다음 주에 어떻게든 대금 들어오면 상환합시다. 빨리 도장 찍으세요. 그들의 근거 없는 오만함. 가족이라는 거룩한 울타리를 자기들 편하고 불리할 때만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그 뻔뻔함이 결국 파멸을 부르는 무덤을 스스로 깊게 팠죠. 강병철은 파들파들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품속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쿵! 새빨간 인주를 듬뿍 묻힌 도장이 두꺼운 계약서 하단 서명란 위를 지시기듯 꾹 눌렀어요. 그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넘어올 때 제게는 단두대의 무거운 칼날이 목을 향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제 굳은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그들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휙휙 넘겨버린 특약조항, 제5조 사망. 채무자 본인 및 법인의 신용상태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환 유예 기간을 무시하고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담보물 처분을 통한 전액 즉시 상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 문서 구석에 박힌 깨알 같은 글씨가 바로 내일 아침 그들의 명줄을 끊어놓을 장치였습니다. 도장이 찍히자마자 약속대로 30억 원은 강산유통법인 통장으로 지체 없이 입금됐습니다. 돈이 꽂힌 것을 확인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밀린 급전 대출을 갚고 당장의 부도라는 급한 불을 껐죠. 이제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기존 은행 빚을 싹 다 갚음으로써 강산유통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제1채권자가 까다로운 은행에서 무자비한 사채업자 저한정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최 이사가 건넨 그 30억은 어차피 제 페이퍼 컴퍼니 통장을 통해 세탁되어 나온 제 돈이었으니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결국 제 주머니로 고스란히 다시 들어온 셈이었죠. 빚은 그대로 남은 채 채권자만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장을 풀고 잠든 바로 그 순간 제가 며칠 전 국세청 조사국에 투서했던 치명적인 세무감사 결과와 분식회계 혐의가 새벽녘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었고 강산유통의 법인 신용당급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신용등급은 하루아침에 B등급에서 D등급, 즉 완벽한 투자 부적격 및 파산 경고 판정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계약서 5조가 발동될 수 있는 완벽한 집행 조건이 완성된 거죠. 다음 날 아침 10시 정각. 부도를 막았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던 센텀시티 강산유통 회장실과 해운대 초호화 주택에 동시에 검은 양복을 맞춰 입고 무전기를 찬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짓거리들이야. 너희들 누군데 남의 회사에 함부로 쳐들어와. 비서들을 밀치고 들어온 사내들을 보며 강병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맨 앞에서 걸어 들어온 최 이사는 무심하게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채무 변제 최고 및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 그리고 법원 압류 집행문입니다. 귀사 강산유통의 신용 등급이 오늘 새벽부로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고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어젯밤 서명하신 특별계약서 5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즉시 어제 빌려드린 30억 원 원금 및 위약금 전액 즉각 상환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아니 미친 소리 하지 마. 분명히 이자는 비싸도 일주일 뒤에 갚기로 기한을 넉넉히 줬잖아.
계약서 특약 조건 5조를 보시죠. 신용 하락 시 즉시 회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통장에 현금 30억 꽂으실 돈 없으시죠? 상환 못하시면 법대로 담보물 강제 집행 바로 들어갑니다. 쫙, 쫙, 쫙. 최 이사의 손짓 한 번에 집행관들과 사내들이 회사 집기와 해운대 지방 곳곳, 고급 소파와 대형 TV, 심지어 주방용품에까지 섬뜩한 빨간 압류 딱지를 무자비하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해운대 자택에 있던 윤미라는 눈을 뒤집으며 한정판 에르메스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내 피 같은 가방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마요. 이 날강도 같은 인간들아. 강수아는 잠옷 차림으로 구석에 처박혀 멍하니 선 채 화장이 다 번지도록 벌벌 떨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강준혁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 카메라가 다은이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거는 강준혁의 비열한 모습이 잡혔죠.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보며 쥐고 있던 종이컵을 콰직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이사, 강준혁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움직인다. 궁지에 몰리니 만만한 내 딸부터 물어뜯으려 드는군. 다은이 빌라로 VIP 경호팀 전원 즉시 투입시켜. 그리고 건물 밖에서 대기해. 저놈, 내 딸 근처 반경 1m 안에 한 발짝이라도 들이밀면 다리를 부러뜨려놔. 그날 밤 미치광이가 된 강준혁은 다은이네 빌라 앞 골목차 안에서 독한 소주를 팩제로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차량 내부 영상 속 강준혁의 눈은 실핏줄이 시뻘겋게 터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이 지독한 것들, 그 교활한 노인네가 중간에 껴서 일부러 악질 사채업자를 우리한테 붙인 게 틀림없어. 감히 우리 집을 건드려? 당신들도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가만두지 않겠어. 강준혁은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캠핑용으로 쓰던 날카로운 잭나이프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고 기분 나쁘게 번쩍였습니다. 그는 그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고 차 문을 박차고 나섰죠. 최 이사, 놈이 차에서 내렸다. 당장 다은이 집 앞으로 진입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때리며 요동쳤습니다. 치밀한 복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맨발로 뛰어가 맞고 싶었어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저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제 새끼를 지켜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다은이가 혼자 사는 낡고 좁은 빌라 복도, 센서 등이 수명이 다해 윙윙거리며 켜졌다 꺼지기를 귀신처럼 반복했습니다. 잭나이프를 쥔 강준혁의 그림자가 현관문 앞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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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는 소리가 빌라를 울렸습니다. 야! 한다은, 문 당장 열어. 너희 엄마가 사채업자들 시켜서 이따위로 장난질 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안 열어? 문 열라고. 방안 어둠 속에 홀로 웅크리고 있던 다은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두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예전처럼 벌벌 떨며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녀석은 파들파들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굳세게 일어났습니다. 강준혁이 술기운에 미친 힘을 주어 어깨로 현관문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낡고 녹슨 안전고리가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다은이가 뒤로 거칠게 넘어졌고 본능적으로 뱃속 아기를 보호하려 아랫배를 양팔로 꽉 감싸 안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강준혁은 주머니에서 번뜩이는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다 끝이야. 너도 끝이고 그 뱃속에 든 핏덩이도 싹 다 없어져야 공평하지. 너희 모녀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박살냈잖아. 그가 칼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리던 다은이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녀석은 피가 나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더니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다가오는 강준혁의 뺨을 잇는 힘껏 혼신의 힘을 다해 올려붙였습니다. 짝 마이너스. 뺨이 찢어질 듯 경쾌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좁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입 닥쳐. 이 인간 쓰레기야. 다은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 눈치만 보고 순하고 여리기만 했던 내 아이가 뱃속에 품은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는 어미 사자로 각성한 겁니다.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쓰레기 취급하고 내 뱃속에 너네 핏줄 지우라고 협박한 건 바로 너희 오만한 집안이야. 돈 필요할 때만 사돈 운운하며 뜯어내려다 지들 무덤 파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재수 없는 피해자인 척. 발광이야? 짐승도 제 새끼 품은 어미는 안 물어. 이 악마 같은 인간아. 강준혁의 두 눈이 수치심과 분노로 허옇게 뒤집혔습니다. 이게 진짜. 그가 칼을 고쳐 쥐고 다은이의 복부를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빌라 베란다 창문이 산산조각 깨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동시에 뜯겨나간 현관문 쪽에서도 대기하던 정의 경호팀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의 거침없는 날아차기 한 방이 강준혁의 턱주가리를 정확히 꽂았고 그의 손에서 잭나이프가 허공을 날아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죠. 또각, 또각. 폭력의 현장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고요해진 방 안. 차갑고 날카로운 고급 구두 굽소리가 조용하고 묵직하게 방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검은색 롱코트를 휘날리며 천천히 아주 여유롭고 우아하게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바닥에 볼품없이 떨어진 잭나이프를 반짝이는 구두 끝으로 툭 구석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엎어져 피를 흘리는 강준혁의 얼굴 앞에 천천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파렴치한 놈. 감히 누구 몸에 칼을 대려들어. 강준혁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내가 아직도 누군지 똑똑히 모르겠지? 내 놈과 너의 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하고 침뱉었던 냄새나는 총구석 반찬 가게 아줌마야. 그리고 오늘 아침 내 놈들 집구석과 회사를 깡그리 날려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명동 전주이기도 하고. 강준혁의 탁한 두 눈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지며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우아하게 넣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감옥 독방에서 평생 죗값이나 치러라. 네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짜 숙소는 이제 그곳뿐이니까. 멀리서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굳어있는 다은이에게 다가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녀석의 파르르 떨리는 좁은 어깨를 아주 꽉 감싸 안았습니다. 다은아, 괜찮니? 아기는? 다친 데 없어? 늦어서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엄마. 다은이는 무장해제된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푹 안겨 그제야 참았던 뜨거운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녀석의 여린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저는 녀석의 젖은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눈물겨운 순간만큼은 수백억을 주무르는 냉혹한 회장도 복수자도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위험에서 제 새끼를 품어내는 든든한 방패, 그냥 엄마였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 강력 1팀 사무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깊은 시각이었지만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대낮처럼 신경질적으로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조서를 꾸미는 타자 두드리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어수선하더군요. 퀴퀴한 땀 냄새와 싸구려 믹스 커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삭막한 사무실 한쪽 구석. 강준혁이 은빛 수갑을 뒤로 찬 채 벽에 쭈그리고 처박혀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실크 셔츠는 찢겨 너덜거렸습니다.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강병철과 윤미란이 사무실 유리문을 부서져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윤미란은 아들의 몰골을 발견하고는 당장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어요. 아, 내 아들 준혁아, 너 얼굴이 이게 무슨 꼴이니? 누가 우리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강병철은 씩씩거리며 덩치 큰 담당 형사에게 다가가 고급 금방 명함을 위협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강산유통 회장 아들을 수갑을 채워? 당장 서장 튀어나오라고 해.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강병철의 명함을 탁 밀어냈습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십니까?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유치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드님, 단순 폭행 아닙니다. 임산부를 상대로 한 흉기 휴대 특수협박, 야간 주거침입, 그리고 자칫하면 살인미수까지 엮일 수 있는 아주 질 나쁜 중범죄 현행범이에요. 흉기, 살인미수, 이 형사 양반이 돌았나? 우리 반듯한 애가 그럴 리가 없어. 필시 저 뱀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해. 윤미란이 패악을 부리며 뒤를 돌아보다 안쪽 조사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저와 다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독이 바짝 오른 것처럼 번뜩였어요. 이 무서운 사람들,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기어이 내 아들 감옥에 쳐넣어 돈 뜯어낼 작정이야. 저는 뒤로 숨으려는 다은이를 제 넓은 등 뒤로 단단히 가려 숨기고는 천천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날뛰는 윤미란의 눈을 똑바로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비틀어 올렸어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 당신들 입에서 나오는 합의니 뭐니 하는 헛소리. 우린 단 1원짜리 한 장도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행여나 헛물 켜지 마세요. 당신들 제정신이야. 어차피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 바닥 빤히 다 알아. 우리 준혁이 당장 풀어주고 고소 취하해. 얼마면 돼? 1,000만 원? 아니, 1억 주면 조용히 할래. 강병철이 핏대를 세우며 안주머니에서 악어가죽 지갑을 꺼내 수표 뭉치를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가소로운 짓거리를 보며 최 이사에게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최 이사가 한 걸음 나서더니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대형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강병철의 가슴팍에 툭 던졌어요. 이게 다 뭐야? 강병철이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바닥으로 후두둑 쏟아져 나온 것은 시퍼런 법원 직인이 찍힌 수십 장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과 법인 채권 원부 사본들이었습니다. 강병철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들고 채권자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채권자 한정숙. 바로 제 이름 석자가 지울 수 없는 굵은 명조체로 선명하고 거대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 당신 이름이 왜 여기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들이 살려달라고 빌며 30억을 덥석 빌린 금영동 전주. 그게 바로 나야. 당신들이 자랑하던 으리으리한 집, 껍데기뿐인 회사, 그리고 저기 수갑 차고 있는 아들놈 명줄까지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게 당신들이 밥 먹는 내내 냄새난다고 짓밟았던 바로 이 반찬 가게 아줌마라고. 왁자지껄하던 형사과 사무실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타자를 치던 형사들도 멈칫하며 이쪽을 쳐다보았죠. 윤미라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사기야.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사기 극이라고. 사기? 30억 현금 입금된 거 두 눈으로 확인하고 부도 맞겠다고 넙죽 가져다 쓴 건 당신들이잖아. 이자 싸다고 좋다고 인감도장 찍어 넘긴 것도 당신들 손이고. 내가 분명히 전화로 경고했었지? 그 돈줄 쥐고 있는 뒷방 전주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한 발짝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윤미란의 짙게 화장한 얼굴이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제야 그녀의 동공이 흔들리며 지금 제 어깨에 걸쳐진 옷이 시장통의 낡은 패딩 조끼가 아니라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라는 걸 뒤늦게 알아챈 듯 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작은 은색 USB 하나를 꺼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의 책상 위에 딸그락 소리가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제가 성실한 시민으로서 드리는 작은 보너스입니다. 강산유통 강병철 씨의 이중장부 내역, 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증거 자료, 그리고 사모님 윤미란 씨의 법인카드 불법 횡령 자료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저기 있는 아드님 강준혁 씨의 마카오 원정 도박 상습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세요. 그 무서운 말을 듣는 순간 강병철의 눈자위가 뒤집혔습니다. 이 독사 같은 여자. 그는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곁에 있던 최 이사가 단숨에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해버렸습니다. 담당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여러 내용을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허, 이거 내용이 장난이 아닌데요? 반장님, 이거 경제팀이랑 본청진흥범죄수사대 당장 호출해야겠습니다. 여기 강병철 씨, 윤미란 씨 두 분. 지금부터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거액 횡령 및 조세 포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앉으세요. 윤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탁 풀리며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미수범 아들은 유치장애, 남편은 횡령 중범죄자로, 자신은 공금 횡령 공범으로 고결한 척하던 일가족 전체가 나란히 수의를 입게 생긴 몰락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린 채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어요. 제발요. 제가 돌았었어요. 제 눈이 미쳐서 몰라배웠어요. 우리 싹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회장님, 제발 우리 아들 특수 협박 합의 좀 해주시고 이 자료들만 좀 덮어주세요. 네. 저는 제 고급 코트 자락에 묻은 그녀의 손을 구두 끝으로 싸늘하고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함부로 그 손으로 어딜 만져. 내가 속으로 맹세했지.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당신들 온몸에선 피눈물을 쏟게 해주겠다고. 이게 주제도 모르고 날뛰던 당신들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야. 평생 죗값이나 치르며 살아. 저는 울부짖는 그들을 등진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이는 바닥에 쓰러져 우는 윤미랑과 유치장 창살 안에서 벌벌 떠는 강준혁의 비참한 최후를 차분한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더니 꽉 쥔 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자, 엄마. 여기 구역질 나고 역겨운 냄새가 너무 심해. 우리 아기한테 안 좋아. 그 단호하고 후련한 딸의 말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구나.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들의 탐욕과 오만에서 나는 냄새. 경찰서의 무거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코끝을 스치는 늦은 밤 공기가 유난히도 달콤하고 상쾌하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보석 같은 별이 총총히 박혀 우리 모녀를 비추고 있었고 쌩쌩 달리는 도시의 자동차 소음조차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경쾌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폭풍 같던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강산 유통 일가의 거액 횡령과 파산 확정 소식은 메이저 경제지 사회면 한 귀퉁이에 조그만 활자로 쓸쓸히 실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견기업의 최후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들을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하고 넘치는 결말이었죠. 저는 오늘 지난 수십 년간 땀 냄새가 밴 시장통의 낡은 조끼 대신 장롱 아주 깊숙한 곳에 소중히 아껴두었던 다크 네이비 컬러의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빳빳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정성껏 바르고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짝퉁이라 비웃었던 명품 가방을 한 손에 당당히 들었습니다. 짝퉁 시장 물건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 본점에서 직접 공수해온 진품이었죠. 최후 통첩을 위한 약속 장소는 다름 아닌 한 달 전 끔찍한 상견례를 치렀던 바로 그 해운대의 최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저와 제 소중한 다은이가 바닥끝까지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욕당했던 바로 그 난초룸이요. 저는 가장 상석에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앉아 향긋한 우롱차를 음미하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르륵. 무거운 미닫이 문이 열리고 고개를 푹 숙인 두 여자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강병철의 아내 윤미랑과 딸 강수아였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콧대를 하늘 높이 세우며 오만을 떨던 여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선 그들의 꼴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화장품 살 돈조차 없어 맨 얼굴로 나온 그들의 안색은 누렇게 떠 있었고 미용실은커녕 며칠을 안 씻었는지 머리는 기름에 떡이 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유행 지난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바람이더군요. 왔으면 쭈뼛거리지 말고 앉아요. 사람 멀뚱히 서 있는 거 딱 질색이니까. 제가 턱끝으로 차가운 바닥의 방석을 가리키자 윤미랑과 강수아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식탁 위를 가득 채운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도미찜과 참치회로 향하더니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룸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수십억의 빚쟁이로 전락해 집안이 압류당하고 모든 카드가 정지됐으니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었겠죠. 회 회장님, 제발 우리 모녀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랑 준혁이는 구치소에 수감돼서 재판 기다리고 있고 당장 우리 두 사람 길거리에 쫓겨나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강수아도 바들바들 떨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저희 오빠랑 아빠가 잘못한 거지. 우린 아무 죄가 없잖아요. 어머님, 제발 살던 집 압류 하나만 묶인 거 풀어주세요. 우리 길거리에 나가면 당장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기 그지없는 족속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입으로 지은 그 잔인한 죄업은 쏙 빼놓고 어쭙잖은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저는 그들의 애원을 가볍게 무시하고 은젓가락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미찜의 살점을 크게 떼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생선 맛이 아주 훌륭하네. 한 달 전 그날은 목구멍이 하도 메고 역겨워서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몰랐는데 말이야. 회장님 제발요, 우리 좀. 입 다물어. 밥맛 떨어지잖아. 제 서리빨 같은 차가운 일갈에 두 여자는 희끗거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고급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고는 옆에 둔 가방에서 서늘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탁 던졌습니다. 그거 받아요. 윤미란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빼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강제인도 명령서와 최후의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내일 낮 12시 정오. 딱 그 시간까지 당신들 해운대 집에서 짐 빼서 나가요. 1분이라도 시간 넘기면 곧바로 용역 아저씨들 수십 명 풀어서 강제로 드러내버릴 거니까. 네, 내일이라니요. 단돈 10,000원 한 장 쥐고 있는 게 없는데 당장 내일 이 겨울에 길바닥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게 왜 내 알바지? 찜질방 바닥에서 구르든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안 그래요? 저는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끼 서린 눈으로 그녀들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그들이 다은이와 저에게 퍼부었던 그 끔찍한 경멸과 조롱의 눈빛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주었죠. 그리고 저는 일부러 코를 과장되게 킁킁거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휴, 근데 어디서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네. 며칠을 안 씻었어요? 주제 파악 못하고 수준 안 맞게 냄새 풍기는 사람들이랑은 밥맛 떨어져서 도저히 겸상을 못하겠네. 강수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홍당무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제 낡은 가방을 보며 신나게 낄낄대며 내뱉었던 모욕을 정확히 그대로 돌려받은 겁니다. 윤미라는 수치심에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혹시나 제 심기를 거슬러 집에서 쫓겨나는 시간이 앞당겨질까봐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고개를 들어? 빚쟁이 채무자가 감히 돈줄 쥔 채권자 앞에서 목을 빳빳이 들고 있어? 제 호통에 두 여자는 아예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갈 기세로 바들바들 몸을 한껏 움츠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코트를 챙겨 입고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이상에 차려진 비싼 밥값은 미리 계산해뒀으니 남김없이 다 먹고 가요. 아마 그게 당신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먹어보는 따뜻한 밥일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우중충한 일식당 건물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서자 눈부시고 찬란한 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햇살 아래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제 목숨 같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 사랑하는 딸 다은이었습니다. 입덧 지옥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얼굴에 예쁜 혈색이 돌았고 어느새 살짝 볼록하게 불러온 배를 편안한 원피스로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제 팔짱을 아주 꼭 꼈어요. 마무리 잘 끝났어? 별거 있겠니? 그냥 벌벌 떠는 거짓골이지 뭐. 치, 샘통이다. 나랑 우리 아기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렇게 쫓겨나는 것도 하나도 안 불쌍해.
다은이는 눈에 띄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폭력 앞에서 남의 눈치나 보며 벌벌 떠는 아이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가자, 엄마. 나 배고파. 우리 아기가 옛날에 시장통에서 할머니가 비벼주던 매콤한 비빔국수가 먹고 싶대. 오냐, 그래 가자꾸나. 오늘 우리 시장 가서 제일 등급 좋은 소고기 두툼하게 끊어다가 엄마가 솜씨 발휘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 육전도 붙여주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매듭처럼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활기찬 거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햇살 좋은 일요일 오후, 우리 모녀는 과일 바구니를 챙겨 들고 죽은 남편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교회의 한적한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잔디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다은이는 조심스레 불러오는 배를 양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차가운 묘비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예쁘고 건강한 아기 무사히 잘 낳을게요. 아빠 없이도 우리 엄마가 절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기 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울 테니까 하늘에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저는 옆에 서서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을 주름진 손으로 한참 동안 애틋하게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준 씨, 억울하게 당신이 피 흘리며 떠나고 나서 진짜 이 악물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당신의 핏줄, 우리 작은 다은이가 또 다른 생명을 품은 엄마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이제 그만 우리 모녀 걱정일랑 다 내려놔요. 앞으로도 내가 이 두 손으로 완벽하게 지켜낼 테니까. 우리 모녀는 한참을 비석 곁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지난 30년의 세월을 위로하듯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최 이사가 서류를 안고 왁자지껄한 시장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강병철, 윤미란 부부와 강준혁 전원 무거운 실형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압류했던 재산과 부동산 경매 절차도 깔끔하게 현금화되어 마무리됐고요. 수고 많았어요, 최 이사. 그 현금화된 돈,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전액산업재해 억울한 피해 가정지원재단에 기부 처리해요. 최 이사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그 큰 돈을 전부 다 기부하신다고요?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번 타인의 돈은 쥐고 있어봤자 언젠가 탈만 나고 악취만 풍기는 법이죠. 내 죽은 남편처럼 억울하게 산재로 목숨 잃고 남겨진 가족 생계 돕는 데 쓰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가치 있는 장사예요. 아, 그리고 기부자 이름은 내 이름 말고 우리 딸 다은이 이름으로 올려요. 그 말에 최 이사는 깊은 존경심이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해질녘 가게 셔터 문을 닫으려는데 다은이가 두꺼운 유럽 여행 책자 하나를 품에 안고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휴직계 냈어. 우리 다음 달에 유럽 갈까? 책 보니까 스위스 융프라우 공기가 태교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좋대. 엄마도 맨날 시장 바닥에만 있지 말고 앞치마 벗어 던지고 나랑 멀리 놀러 가자. 아이고, 이 철딱선이야. 이 늙은 나이에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니? 아, 왜 못 타? 우리 엄마가 겉으로는 반찬 가게 아줌마지만 속은 재벌 회장님인데 비즈니스석 끊어서 편하게 가면 되지. 나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제일 많단 말이야. 가자, 응? 다은이가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며 제 어깨에 따뜻한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녀석의 체온이 목덜미에 닿자
30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응어리졌던 삶의 한이 따스한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 가자꾸나. 네가 그리 원한다면 알프스 눈밭인지 뭔지 실컷 보고 오자. 진짜? 꺄. 와, 신난다. 사랑해, 엄마. 다은이가 까치발을 들고 제보레 쪽 하고 뽀뽀를 했습니다.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맴도는 시장통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따뜻하게 켜지는 저녁.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굳게 손을 맞잡고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저와 손톱 밑에 밴 굳은 살을 보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알아요. 이 투박한 두 손이 세상 그 어떤 거대한 권력보다 내 귀한 딸을 완벽하게 지켜낸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제나 생선 비린내만 진동하던 이 손끝에서 이제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진하고 향긋한 생명과 희망의 꽃내음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길고 길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겨울이 드디어 물러가고 우리 모녀의 삶에도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